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에는 CRA 융자 월터킴 대표님과 함께하는 초대석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월터킴 대표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달이 정말 금방 지나가죠? 네, 저 한 2주 된 줄 알았어요. 네. 더군다나 이제 봄이 정말 찾아왔잖아요. 네. 그래서 또 봄맞이해서 이사 가려고 하시는 분들 마음 막 설레시고 괜히 막 집 알아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더 바빠지셨을 것 같아요. 네, 요새 문의 전화 많이 오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시즌이니까 제일 3월 달 정도부터는 준비를 하셔야 5월 뭐 이사를 가시고 5, 6 제일 핫한 때가 이제 5, 6, 7 애들 방학할 때까지 계속 연결인데 요새 와서 이제 그리고 이제 세금 보고 끝마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네네. 문의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오늘 또 월터킴 대표님과 함께 초대석 꾸며볼 텐데요. 지난달에 저희가 이 집융자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할 게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또 한 단계 한 단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가 안타깝게도 이 마지막 절차 클로징 부분을 다 못 끝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오늘은 그 지난 시간 집융자 이야기 마지막 단계 이제 클로징 단계 또 중요하잖아요. 클로징 네네. 설명을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네. 지난번 시간에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클로징을 가기 위한 순서였고요. 그러니까 클로징의 이제 맨 마지막 하이라이트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것인데 네. 이것은 이제 그동안 쭉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본인 크레딧 체크, 세금 보고 2년치, 다운 페이먼트, 그다음 부동산 에이전트 선정, 그다음 PQ, 프리 퀄리피케이션 레터 받고 오퍼 작성하고 그렇게 해서 일이 쭉 진행이 돼서 모든 게 되면은 이제 이자를 락을 하게 되죠. 언더라이팅이라는 곳에서 어프로브가 났을 경우 네. 이자를 락을 하게 되고 그와 동시에 이제 그 집에 대한 가격 결정을 위한 어프레이저리 나가고 어프레이저리 통과가 되면은 집 밸류가 생각한 것만큼 나왔을 때 셀링 프라이스랑 매치가 될 때 그랬을 경우에 이제 클로징을 가게 됩니다. 네, 클로징. 클로징을 하게 될 때는 대부분 이제 잔금이 남게 되죠. 은행의 융자 금액을 빼고 처음에 그 어니스트 머니라는 부분을 네. 뭐 3,000불, 5,000불 내시지만 이제 융자 예를 들어 30만 불짜리 집인데 뭐 20만 불, 25만 불 융자를 했을 때 그 25만 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 내야 하니까 네.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잔금을 내는데 잔금이 목돈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4, 5만 불난 돈이 은행에 있다가 나가는데 그냥 은행에서 쉽게 나갈 수도 있지만 그 돈이 예전에는 내 구자에 2달 이상 있어야지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요새는 기프트 머니로 해가지고 패밀리들이나 뭐 이런 지인들을 통해서 받는 걸로 해서 조금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우리가 서브프라임 이후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그리고 머니 런더리 이런 것 때문에 목돈, 뭉치돈들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은행이 예의주시하고 네. 그거에 대해서 아주 뭐 좀 과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병적으로 그냥 그거에 집착하고 그 돈에 대해서 따졌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유해졌다 그럴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까다롭게 따지고 그러지는 않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2달 이상 물론 내구자에 있지 않았을 경우 그러니까 이게 손님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내가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내 돈으로 인정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은행 구자에 2달 이상 그걸 스테이트먼트에 보여줘야 돼요. 집에 캐시로 갖고 있었다고 그렇죠. 해서 네. 그건 안 된다. 네. 왜냐하면은 그게 누구한테 받아온 돈인지 이걸 증명할 길이 없거든요. 특히 캐시는. 그러니까 최소 2달 이상 내 은행 구자에 시딩하고 있었다, 앉아 있다고 보면은 이 사람 돈이다 하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걸로 이제 결과가 끝이 나죠. 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제 잔금을 치르게 되고 결국 이제 클로징에 가서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클로징하러 이제 타드 컴퍼니에 가셔서 쭉 사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키를 대망의 그 키를 이제 인수인계를 받게 되죠. 그 시간을 네.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다는 그 주택 서칭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단계를 거쳐서 클로징을 하고 키를 받게 되는데요. 네. 그 잔금 이야기 하셨어요. 잔금 또 준비 목돈이다 보니까 최소 2달 이상
또 내 구자에 있었어야 한다. 네. 그 이야기 해주셨는데 뭐 기프트 머니는 좀 괜찮다. 좀 네. 규제가 좀 완화됐다 이야기 하셨잖아요. 예, 예.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기프트 머니면 한국에서 받은 돈도 되나요? 하셨어요. 네, 한국에서 받아도 그 한국에서 보내신 분이 그러니까 이 기프트 머니를 그냥 기프트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기프트 머니를 쓰는 폼이 있어요. 네, 근데 그 폼이 뭐 까다로운 폼이 아니고 은행에 그러니까 융자를 해주는 곳에서 왜 기프트 머니에 대해서 그걸 집착하고 자세히 알아야 되냐면은 기프트 머니가 어블리게이션이 생기는 것이냐, 기프트 그대로 끝나느냐. 어블리게이션이란 말은 내가 우리 김채연한테 돈을 빌려서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페이먼트 나가는 거 왜 이 사람 돈을 갚아야 되니까 내 인컴하고 매치가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까다롭게 봐요. 그러니까 이 기프트는 말 그대로 내가 안 갚아도 되는 선물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선물이니까 나는 이거 안 갚아도 돼 하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은행에서 오케이 이렇게 주는 거고 만약에 이게 말은 기프트라 해놓고 나 10년 뒤에 갚기로 했어 5년 뒤에 갚기로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이 사람 현재 인컴을 가지고 어프로브를 해줬는데 네. 융자는 30년인데 그 사이에 갚아야 된다 하면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그리고 기프트는 그럼 과연 누가 보내주냐 근데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이제 형제 자매 가족. 부모 네. 이렇게 가족들 제일 그 측근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뭐 조금 뭐 친구가 돈을 준다는데 사실 우리끼리도 그렇잖아요. 친구끼리 돈을 그냥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빌려주거나 뭐 이거를 네. 좀 테크니컬리 우리가 기술적으로 넘어가려면은 패밀리가 주는 걸로 하는 게 제일 무난해요. 부모님이 주셨다든가 뭐 형이 줬다, 동생이 줬다. 네. 동생이 뭐 형 어렵게 사는데 14야 하고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한 걸 항상 융자를 할 때 융자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관점은 저는 우리 고객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다 합니다. 은행에서 보는 것도 사람이 보는 거니까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봤을 경우 저희가 이상한 건 그쪽에서도 이상하게 봐요. 네네. 근데 저희가 봤을 때 그렇지 그럴 수 있어 하는 것들은 그쪽에서도 충분히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융자 부분에서는 법적인 문제와 뭐 IRS 세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같이 뭉쳐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짚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돈이 어디서 나왔냐 그거를 좀 알고 싶어 한다. 네네네. 그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만약에 한국에서 이제 받은 돈도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뭐 기프트가 아니라 네. 왜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한국에 뭐 다른 집이 있다거나 네네네. 한국에 뭐 계좌가 있어서 네네. 내 이름으로 네. 한국에 있는 돈을 가져왔다. 네. 그러면 아무 뭐 문제 미국에 없죠. 있는 계좌가 아니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아무 거죠. 문제 없어요. 네. 그거는 내 자산이니까 내 네. 자산의 이동은 전혀 문제가 없고 네. 그러니까 내 거가 아닌 것이 왔을 때는 네. 갚아야 할 의무 즉 obligation이 생기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는 거고 그거 외에는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내 한국의 자산이 많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한국에서는 뭐 지위나 직위나 뭐 인컴이나 괜찮았는데 미국에 오니까 갓 새내기 이민자가 네. 되니까 네. 크레딧도 없고 맞아요. 그러니까 돈은 좀 있어요. 한국에서 이제 집 팔고 아파트 판 그 돈들이 있으니까 집을 사겠는데 50% 다운을 하면은 네. 나 이 집을 살 수 있냐? 뭐 사실은 캐시로도 살 수는 있는데 네. 나도 크레딧 쌓고 싶어. 근데 은행에서 보는 입장은 그래요. 50% 다운을 하면은 막말로 은행이 손해볼 일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돈을 안 갚으면은 그걸 포클로저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은행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제 날짜에 돈 들어오는 걸 제일 우선으로 치거든요. 네. 그럼 50% 다운을 하면은 30만 불짜리 15만 불 다운에 15만 불 융자 같으면은 한 달에 뭐 돈 1,000불도 안 되는 페이먼이 나오는데 네. 그 1,000불 페이먼을 한다고 치더라도 이 사람이 수입이 없어 직장이 없어요 현재 아직까지 뭐 가게를 오픈하려고 준비 중이고 이러면 은행에서는 거절이 돼요. 네. 근데 거꾸로 나는 돈이 없는데 15% 50% 다운이 아니고 10% 다운을 했어요. 네. 30만 불에 3만 불만 다운하고 했는데 봉급쟁이지만 나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직장에 2년, 3년, 4년 일을 한 기록이 쭉 있어요. 이런 분이 오히려 융자받기가 쉬워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약간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은행은
돈이 이제 있다 없다의 그런 관점보다 꾸준한 소득을 창출하느냐, 이것이 이제 키 팩터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몰기지를 매달 꼬박꼬박 잘 낼 수 있냐 없냐 그걸 보겠네요. 네, 그게 언더라이팅이에요. 그렇군요.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로징 이야기까지 저희가 해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좀 마무리하면 될까요, 대표님? 네, 이거 하려면은 아직도 한 두세 번 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이제 알기 쉽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네네. 그 과정 한 테마 한 테마 가지고서도 두세 시간을 얘기를 해도, 와. 그러니까 우리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리들 호수에서 그냥 떠 있는 것 같지만 발이 막 하듯이 그렇죠. 융자 쪽에서는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우리 손을 떠나서 서류가 은행에 들어갔을 때는 사실은 이제는 처분만 바라는 거죠. 우리는 할 게 없어요. 네, 그러면 네. 저쪽 은행 쪽에서는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언더라이팅해서, 그러니까 집을 하나 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융자를 어프로빙에 의해서 여러 사람이 인볼브가 돼요. 네. 그리고 집은 다른 거와 달리 이 정부에서 관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까다롭게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중산층들이 다 집을 가지길 원해요. 미국 정책, 기본 정책이. 네. 그러면은 이 집이 무너지고 이 집에 대한 이 어떤 이코노미가 위기가 와가지고 무너져 서브프라임 왔을 때처럼 네. 이거 바로 리세션이 와요 이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오기 때문에 까다롭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자동차 살 때 뭐 친구네 가게 일하는 걸로 해줘. 그러면은 그냥 잡 이렇게 썩서 넣고 한 달에 얼마 벌어 이렇게 하면은 자동차는 금방 나와요. 네. 뭐 단순할 정도로 그냥 쉽게 나오는데 집은 2년 동안의 거치를 분명히 추적합니다. 정말 어떻게 일을 했고 어떻게 했고 전화 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맨디토리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는 꼭 그냥 머스트예요. 전화를 다 하고 심지어 클로징 날 다시 전화를 하게 돼요. 직장에. 와. 클로징에서 저희가 그런 위기를 맞은 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전화 받는 친구가 그 사람을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전화 받는 친구는 식당 같은 경우 웨이트레스가 받았는데 거기 뭐 이름을 영어 이름을 쓸 수 있잖아요. 맞아요. 로버트 막 뭐 이렇게 했는데 한국 이름은 홍길동이야. 그 홍길동 있어. 그런 사람 없어. 그래가지고 펀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로징을 하러 왔는데 은행에서 펀딩 돈을 보내기 전에 베리파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가 아니고 실제로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펀딩해서 클로징 될 때까지 절대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돼요. 이거는. 그렇네요. 참 네. 변수가 참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그럼요. 들어요. 융자는 나왔다 하더라도 나온 게 아니에요. 손에 돈이 돼서 사인하고 펀드가 들어와야 끝난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근데 저희가 오늘 클로징 이야기하면서 그 잔금 치르고 또 어떻게 그게 큰 돈이다 보니까 기프트머니 이야기를 했는데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대표님. 네네. 이 질문까지 저희가 대답을 해드리고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근데 그 기프트머니가 현찰이면 어떤가요? 이렇게 하셨는데 구체적인 예를 주셨어요. 부모님이 네. 갯돈을 땡겨서 주면 네. IRS에 문제가 안 되나요? 이런 질문 하시죠. 이거는 문제 돼요. 이거 현찰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합법적으로 돈을 만드는 거 남의 돈을 훔친 게 아니고 네. 뭐 마약을 판 것도 아니고 하지만 뭉칫돈이 오고 갔을 때는 일단 IRS 뭐야 이거 하고 물어보게 돼 있어요. 10,000불 이상 우리가 은행에 10,000불 이상 현찰이 움직이면 확인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당당하면은 걱정할 일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귀찮아지는 거죠. 내가 증명을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현찰을 또 이제 이런 예를 들어 뭐 30,000불 갯돈 30,000불을 탔어요. 그럼 10,000불은 안 되니까 9,000불씩 3번 4번에 나눠 넣는단 말이에요. 9,000, 9,000, 9,000 그리고 나머지 3,000 이렇게 넣는단 말이에요. 네. 이것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누가 봐도 이 사람이 9,000불씩 현찰이 또박또박 3번 이상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지? 네. 생각하는 네. 거죠. 이게 은행은 은행대로 보고할 의무가 있어요. 10,000불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착각을 하시는 게 10,000불 아니니까 괜찮지 않나 그러는데 그 순간은 괜찮지 모르지만 그게 한 달 안에 일주일에 한 3일, 2, 3일 간격 혹은 일주일 간격으로 9,000, 9,000, 9,000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네. 보고해요.
그거는 은행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아시지만 보고가 은행에서 보고가 안 되면 감사해서 걸리든 뭐든 이게 필터링해서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갯돈을 받으신 거는 다 나누세요. 패밀리들 뭐 친구들 해서 이렇게 나누세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은행 구좌에 넣으세요. 그러니까 뭐 5명이 나눠서 4명이 나눠서 넣어서 그분들 체크가 들어올 수 있게끔 네, 그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그거를 이쪽으로 다시 어머니한테 드리든 해서 그 어머니가 체크로 돈이 들어오게끔 그렇게 기프트로 받는 네, 걸로.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네. 네, 그것이 은행에서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게 눈 표면으로 떠오르니까. 네. 네. 7720님 답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또 현찰이면 또 갯돈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체크로 받는 걸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저희가 집융자 참 많은 분들 관심 있으신 또 궁금해하실 그런 내용인데 저희가 지난달부터 오늘까지 오늘 클로징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그 세금 보고 한창 시즌이잖아요. 이미 많은 분들 세금 보고 마무리하셨고 또 지금 이제 마감 전에 급하게 준비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세금 보고를 하다 보면요. 우리가 목돈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 개인 융자로 이 세금을 내야 하시는 경우에 이 개인 융자로 세금을 낼 수도 있나요? 네, 지금 이제 3월 15일이 이제 법인들, 네. 뭐 S코퍼레이션 이런 법인들의 세금 마감이고요. 4월 15일이 이제 개인들 세금 마감입니다. 이제 법인 마감은 지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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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보통 법인들 큰 법인이나 법인들은 이제 익스텐션을 하죠. 네. CPA님들하고 이제 상의해서 익스텐션을 하는데 세금이 이게 이제 개인 세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개인 세금이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는 이제 1099을 받는 분들이에요. 네. 1099는 뭐냐면은 이제 커미션이라든가 서브 컨트랙터라든가 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채연 씨가 여기서 이제 봉급을 받는 W2를 받는 봉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여기 계약직으로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달에 체크를 뭐 1년에 해서 뭐 5만 불을 벌으셨다. 5만 불을 1099을 이슈를 하게 돼요. 그럼 1099을 받으신 분들은 소득이 1099이니까 이제 거기서 공제를 해야 돼요. 자기가 출근하기 위해서 가스값 들어가죠. 차 마일리지 까야 되죠. 뭐 옷 입는 거 드라이 클리닝 해야죠. 점심값 뭐 해서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사를 하는 서브 컨트랙팅 경우는 뭐 장비 사기 위한 장비라든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네. 뭐 여러 가지 직원 거기 또 헬퍼들 봉급을 주고 막 이렇게 한 그러한 것들을 다 해서 내거든요. 근데 이게 본인들이 생각한 것보다 이제 한꺼번에 내야 될 돈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W2는 원천 징수를 하니까 돈 낼 게 없고 받을 것만 있는데 1099는 이제 뗐다고 많이 뗐는데 이렇게나 많이 내 할 정도로 많이 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페더럴 연방정부에 내는 게 38%. 이걸 CPA님들이 더 잘 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5만 불 1099을 받았는데 네. 나는 뭐 많이 떼었으니까 내야 한 2, 3천 불 내겠지. 뭐 이렇게 생각들을 단순하게 하시거든요. 네. 실제로 가서 보면 만 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만 불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 돈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야 뭐 은행에서 내면 되지만 이제 없는 분들 이게 1099는 개인도 있을 수 있고 비즈니스인 경우에는 세일즈 텍스 같은 거에 매달 나간다 하지만 많이 벌다 보니까 세금이 많아지는 거군요. 그러니까 목돈으로 나가니까 이제 저희들한테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 이게 뭐 꼭 세금이 아니더라도 네. 뭐 패밀리에서 뭐 결혼식이든 뭐든 있어 필요한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융자가 가능하냐 그리고 그걸로 세금으로 낼 수 있냐의 문제인데 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융자가 되냐는 다른 문제고 융자 받은 돈으로 세금을 낼 수 있냐는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융자를 받는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융자가 과연 될 것이냐가 이게 문제니까. 그게 문제군요. 예, 근데 이제 개인 융자를 들어가게 되면 또 제가 한 3박 4일 얘기해야 되거든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시간이 그 클로징 이야기 마무리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저희 잠깐 쉬어가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이문세와 나얼이 함께 부른 봄바람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에는 CRA 융자 월터킴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역시나 많은 분들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이
집 사시는 거, 또 집 융자 받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 융자 받는 것도 질문 주신 분 계신데요. 저희 채팅창 한번 보고 갈게요. 아니, 대표님 오실 때마다 너무 인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질문이. 질문이 참 많이 올라옵니다. 먼저 어떤 질문 문자 볼까요? 9097님, 미국에 온 주재원들은 집을 살 수 있나요? 하셨어요. 네, 이게 집 얘기는 이제 짧게 끝내고 갈게요. 네. 미국에 온 주재원들 집을 사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 중이고 비자를 받으셔서 왔고, 그다음에 직장이 주재원이니까 직장에서 받는 봉급이 컨펌이 되잖아요. 베리파이가 다 되는 거니까 이분들은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주재원이 아닌 경우 요 얘기가 잠깐 길어질 수도 있는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주재원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 체류라든가 이러한 상황이 된 분들은 원천적으로 집을 사는 게 봉쇄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아니면은 이제는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신 분에 한해서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테크니컬리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는데 그거는 방송으로 제가 길게 말씀 못 드리니까 제 사무실 전화를 주시면 그건 자세히 제가 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재원들도 집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8107님의 질문이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 주시는 사항이라고 해요. 이제 잔금이 좀 큰 돈이잖아요. 목돈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지금 모아둔 돈도 없고 기프트 머니를 받을 상황도 아니고 이런 분들이 개인 융자를 받아서 2달 정도 통장에 넣어놨다가 집 다운페이로 활용할 수도 있나요? 하셨어요. 네, 이 질문 정말 많이 받거든요. 네네. 그래서 개인 융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불가능한 게 뭐냐면은 크레딧 리포트에 개인 융자를 받는 순간 은행을 통해서 받는 개인 융자인 경우에 크레딧 리포트에 다 뜹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ABC 은행에서 내가 3만 불 융자를 받았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3만 불에 대한 크레딧 리포트 상에 책임 문제로 뜨거든요. 그럼 한 달 페이먼이 얼마, 이게 뭐 몇 년에 걸쳐서 한다. 그러면은 결국 내 DTI랑 맞추게 돼요. 그럼 그 돈을 다 썼다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뭐 돈 다 썼어 하고 이제 내가 안 쓰고 캐시로 뽑아놨다가 내 은행에 집어넣는다. 결국 그게 그거예요. 왜냐하면은 페이먼에 대한 한 달에 내가 버는 돈은 3,000불인데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대로 DTI, Debt to Income, 빚과 내 수입의 상관관계에서 걸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걸린다는 얘기는 그거만큼 43% 맥스가 안 넘어가야 되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매달 나가는 돈,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 빚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집을 살 때 일단 또 740점이 넘어야 하니까 카드 빚이라든가 이런 개인 융자가 많았을 경우에는 카드 빚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졌을 경우에는 결국은 크레딧 점수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자율도 또 뭐 불리하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많은 질문을 받는데 결국은 그게 안 된다는 걸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죠. 그러니까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그게 그렇게 굿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5% 다운이라든가 10% 다운도 FHA 론으로 들어가 가지고 3% 다운페이를 적게 그러면 이제 뭐 PMI가 생기는데 PMI는 또 집 밸류가 20 몇 프로. 그러니까 이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드려도 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전문 용어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이게 방송상에서 5분 10분 사이에 짧게 설명을 하기에는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되지만 안 하시는 걸로 생각하는 게 정답이고 다운페이를 적게 하시고 FHA 융자를 그 들어가는 방법. 그 방법이 오히려 옳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다운페이를 하기 위해서 개인 융자 받는 것은 좋지 않은 생각이다. 차라리 다른 방법을 이어가는 게 좋겠다 하셨고 나의 이 지금 상황을 개별적으로 한번 상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전화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한 분이 집 사기 전에는 빚을 최대한 줄여야 해요 하셨는데 맞는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빚을 줄인다는 얘기는 크레딧 카드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페이먼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버는 돈은 일정하잖아요. 그 일정한 금액에 대해 몇 퍼센트가 지금 현재 나가는 페이먼이냐. 그거를 가지고 계산을 하거든요. 그리고 빚이 많다는 얘기는 크레딧 점수가 낮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740점 이상이 돼야지 A1 크레딧이 돼서 제일 좋은 이자율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 카테고리에서 벗어나게 되죠.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저희가 개인융자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개인융자 프리랜서인데 8106님 프리랜서인데 개인융자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저희가 이 질문 답변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개인융자로 토픽을 네. 조금 옮겨보도록 하죠. 개인융자인 경우에는요. 대부분 은행들이 이제 개인융자를 서브프라임 이후로 없어졌다가 이제 새로 생기고 많아졌어요.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최대한 줄 수 있는 돈이 25,000불에서 50,000불 사이예요. 네. 그러면은 그 이상의 돈을 원할 때는 이제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 우리가 뭐 변호사, 닥터, CPA라든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은행에서는 10만 불까지도 주기도 해요. 네.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제 보통 5만 불 밑에 25,000에서 5만이 아이디얼한 넘버인데 네. 그러면은 은행에서 요구하는 게 보통 이제 W2나 봉급자인 경우 W2나 그다음에 페이스탑은 꼭 요구를 해요. 네.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게. 근데 실질적으로 페이스탑을 이슈하는 작은 규모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작은 규모에 있는 업체들은 페이스탑을 주질 않거든요. 네. 그럼 이게 페이스탑은 따로 그 회사나 그 자영업 그 작은 규모의 가게를 하시는 분들의 CPA들한테 부탁을 해야지만 줘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는 무조건 봉급 명세서를 보고 싶으니까. 네네. 뭐가 있어요. 페이스탑을 달라고 하는데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정말 얼마 받냐면 체크 카피를 가서 갖다 줘도 안 되고 그런데 은행은 또 은행대로 고지식하게 나 이거 원해 하면 그 서류를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페이스탑 같은 거 준비를 하셔야 되고 네. 그건 물론 이제 크레딧이 좋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은행에서 가이드라인상에 나와 있는 거는 680점 이상이면은 융자는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680점이라는 이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되는 게 680점이라는 점수를 받으면 대부분이 크레딧이 리밋이 거의 뭐 유세이지를 알죠. 그 사용도가 70% 이상이 되면 680점이 돼요. 아. 그러면 은행에서 너 빚이 많아서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680점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니면은 크레딧 카드 500불짜리 받은 지 3개월 지났어요. 이제 새내기 이민자 네네. 혹은 뭐 갑 대학을 졸업한 친구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thin file 그러니까 파일이 너무 얇아. 기간이 너무 짧은. 크레딧이 너무 없어 기록이. 그래서 또 안 돼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에는 680점이라 하는데 그 680점 갖고는 안 되고 제가 판단 720점 정도가 돼야 돼요. 720점이라는 기준에 보면은 3년 정도 이상의 크레딧을 쌓은 경력, 네. 자동차 페이를 하고 있던 페이오프를 했던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크레딧 카드 자기 이름으로 자기 명의로 된 그러니까 와이프나 다른 사람 명의의 오토라이즈 유저로 들어간 게 아닌 내가 프라이머리로 된 카드를 1개 이상 가지고 있으셔야 네. 융자 조건이 돼요. 그렇군요. 이렇게만 우선은 있으면 되나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개인 융자는 25,000에서 5만 불 정도 사이 받을 수 있다고 담보 대부분 없이. 담보 없이. 네. 네. 그렇고 필요한 서류가 뭐가 필요하냐고 아까 질문 주셨는데 네. W2 혹은 페이스탑 네. 이렇게 뭔가 내가 네. 봉급 받는 걸 네. 보기를 원하죠. 종이로 이렇게 프린트된 걸 보기를 원하니까 그건 맨데토리. 맨데토리고 네, 네. 그다음에 크레딧 스코어가 뭐 680이라고는 하지만 대표님 생각하시기엔 그거는 너무 낮다. 720이 돼야 네. 나와요. 720 이상이고 크레딧 쌓은 히스토리가 뭐 3년 정도는 그렇죠. 최소한 그렇죠. 돼야지 은행에서 지금 이게 인터널리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고 네. 언더라이팅 쪽에서 요구하는 그다음에 밖에서 사람들이 볼 때 해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아마 우리 김철 씨도 봐주실 거예요. 뭐 프리 어프로브 25,000불, 뭐 프리 어프로브 5만 불 이런 레터들이 오잖아요. 네. 오고 신청하라고. 그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리 어프로브 투 어플라이예요. 그 돈을 준다는 게 아니고 프리 어프로브 투 어플라이예요. 헷갈리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린 개인 융자는 전부 담보 없는 무덤 unsecured loan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담보 없이.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준비할 서류 같은 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네요. 그냥 내 페이스톱 있고 크레딧 점수 좋으면 어쨌든 받을 수는
있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의 관리죠. 그러니까 그렇네요. 제가 오늘 이제 뭐 라디오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요.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면은 제일 첫 번째로 하는 우리 일반적인 분들이 첫 번째로 무브하는 게 뭐냐면 내 크레딧 카드부터 우선 긁어서 쓰든 뭐 캐시 어드밴스를 하든 내 걸로 먼저 막으려고 그래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패밀리한테 돈을 빌리고 그 다음에 친구한테 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나 이렇게 은행을 통화하려고 하거든요. 네. 순서가 잘못됐어요. 그러면은 다 막혀요. 내가 위기가 온다고 했을 때 빨리 카드를 꺼내가지고 갚을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융자를 받으셔야 돼요. 그때는 내 현재 리포트상에 나오는 재정 상태가 괜찮으니까 카드를 쓰기 전에. 네네. 융자 같은 경우는 보통 빠르면 오전에 넣으면 오후에도 어프로브가 나고요. 그 다음날 펀딩도 돼요. 그러니까 24시간에서 72시간 안에 개인 융자는 이루어져요. 네. 그리고 가부가 결정이 되기도 하고 펀딩까지도 되니까 일단 내가 뭐 갑자기 돈이 필요해. 뭐 애 학비를 보낸다든가 대학을 가는 애라든가 네. 뭐 그러니까 돈이 우리가 필요한 걸 예측 가능한 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뭐 교통사고나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예측 가능한 돈이라든가 예측을 하지 못한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도 일단 내 카드를 먼저 써서 하지 마시고 은행의 융자를 통해서 해야 내 크레딧도 유지가 되면서 나중에 계속 돈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하는 걸 인지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카드 있는 거 5개 있는 거 다 긁어서 쓴 다음에 맥스가 되면 오면 아까 말씀드린 670이에요. 그 늦은 기록 없다 했을 때 670에서 690이 나와요. 그리고 은행에 들어가면은 당신은 지금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카드를 너무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융자 거절이 됩니다. 이게 거절 사유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 돈을 다 꺼내기 전에 은행에 갔으면은 돈이 나와. 분명히 얼마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 그 돈을 내가 유틸라이즈해 쓸 수 있고 아직 내 카드는 쓰지도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충분하게 백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이거는 대부분의 사업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저도 몰랐을 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네. 우선 남한테 얘기하기 싫으니까 내 걸로 내가 알아서 하지. 근데 내가 알아서 하다가 보니까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더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엄마 나 이거 도와줘. 그러면 이제 손 벌리고 그러다 보면은 야 철수야 영식아 나 이 일을 하니까 좀 도와줘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빌릴 데도 없고 그러면은 결국은 사업이나 개인적으로 굉장한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이러할 때는 첫 번째 내가 돈에 대해서 어떤 깨우침이나 깨달음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내가 내 돈을 쓰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성인들은 자기가 돈 관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유지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이번 달에 이게 들어가면은 다음 달에 이 돈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에 대한 어떤 가늠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만불로 끝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예측.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 저는 얘기를 다 듣고 이러면은 이 돈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예비를 얼마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것까지 제가 예측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저도 배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 목돈이 갑자기 필요할 때도 있고 좀 경제적인 위기가 닥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지금 말씀하신 게 내가 해결하려고 내 카드로 막 이렇게 메우고 막 돌려막기라고 하네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하다가 내 크레딧이 나빠지니까 점수가 떨어지니까 그 전에 은행이나 이렇게 융자 회사를 통해서 그쪽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낫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좋은 팁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대표님 저희 시간이 네.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여기 질문을 10초, 제가 20초만 더 설명할게요. 네네. 크레딧 점수는 카드비 적게 줄이고 페이 자랑기를 몇 달 정도를 유지해야 점수가 오르나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 집을 살 때도 보면은 카드비 빨리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카드비 이게 리플렉트가 되는데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오는데 한 달이 넘게 걸려요. 그럼 클로징을 못 한단 말이에요. 융자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융자도 한 달이 넘게 걸리니까 요 부분 때문에 그거를 요새는 엑스퍼다이트 하는 그 방법들이 있어요. 그거를 일해주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3일에서 일주일 안에 바로 빌드업이 돼서 뜰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빨리 갖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그런 거 저희 회사에서 그런 소스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아. 그것도 전화를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릴 수 있어요. 그렇군요. 기본적으로는 한 달 이상 걸리는데 그렇죠. 이게 바로 집을 사야 된다. 그렇죠. 뭔가 바로 해야 될 때는 그렇죠. 뭔가 다르게 빨리 반영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그렇죠. 페이먼트 듀데이트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듀데이트 지나고 3일에서 일주일이 돼야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된단 말이에요. 프로 리포트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면 내가 미리 갚았는데 이게 안 떠요. 그러니까 듀데이트 지나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누군가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 갚았어. 이거 빨리 해줘. 그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방법도 있군요. 이런 팁을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전문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너무나 유익한 말씀 많이 해주신 우리 월턴킴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달에는 또 계속해서 오늘 비즈니스 융자를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는데 다음 시간을 기약하면서 저희 4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